두 명의 젊은 영국 기자의 목표는 넷플릭스의 영화, 음식, 노벨문학상까지 섭렵한 강대국 한국이 아닌 화려한 한류 뒤에 숨겨진 한국의 이면을 찾아내기 위해 굳이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지역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놀라운 풍경, 강인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사람들, 그리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공동체까지 오히려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을 알게 되었는데요.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들의 편견을 깨뜨린 감동적인 여정, 오늘의 사연 함께 가보시죠. 잠깐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의 스타 기자 사라 윌리엄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에서의 경험담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제 이야기부터 잠깐 해볼게요. 어릴 적부터 저는 언어와 문화에 푹 빠져 있었어요. 제 방 벽에는 세계 지도가 붙어 있었고 틈만 나면 외국어 단어를 외웠죠. 방 안 가득 붙여진 단어들 뿐만 아니라 화장실에서도 여러 문장을 적어놓은 것들이 한가득이었죠. 이런 관심들로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하였고 그 중에서도 아시아 문화, 특히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계기가 된 건 우연히 본 한국 영화 기생충이었어요. 충격적인 반전과 깊은 감동까지 그 영화를 보고 난 후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그렇게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에 이어 한국어까지 4개국어를 구사하게 됐어요. BBC에 입사한 후 저는 아시아 문화 전문 기자로 자리 잡았어요. 한류가 세계를 강타하기 시작할 때 저는 그 현상을 가장 먼저 보도한 기자 중 하나였죠.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던 날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등 한류의 모습들이 세계 곳곳을 뒤흔들 때면 저는 밤을 새워가며 특집 기사를 썼어요. 그때부터 제 별명이 K사라가 됐다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BBC 런던 본사 회의실에서 인생을 바꿀 제안을 받게 됐어요. 한국의 이면, 화려한 한류의 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한국의 모습을 취재하라는 거였죠. 가슴이 두근거렸고 드디어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한국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제 파트너로 중국 출신의 메이린이 지정된 거예요. 처음 그녀를 봤을 때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차가운 표정에 날카로운 눈빛,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거든요. 메이린은 중국 최고의 언론대학을 나온 실력자예요. BBC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뛰어난 글솜씨로 이미 주목받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강한 자부심과 경쟁심은 때때로 동료들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어요. 항상 완벽을 추구하는 메이리는 취재 현장에서 끈질기게 파고들고 편집실에서는 밤을 새워가며 기사를 다듬곤 했어요. 그녀의 열정과 노력은 인정받을 만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날카로운 비판과 높은 기준은 주변 사람들을 긴장시키기도 했죠. 특히 아시아 관련 뉴스에서는 그녀의 중국 중심적 시각이 종종 문제가 되곤 했어요. 한 번은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중국의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해 편집장과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죠. 그녀의 고집스러운 태도는 때로 팀 프로젝트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어느 날 편집장님이 최근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인기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를 7주나 지켰다는 이야기부터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본 드라마가 됐다는 소식까지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K뷰티도 대단했어요. 제 영국 친구들 중에 한국 화장품을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심지어 제 남동생도 한국 스킨케어 제품을 쓰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리고 한식, 제가 사는 런던 근처에만 해도 비빔밥 전문점이 5군데나 생겼어요. 김치는 이제 영국 대형마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요. 제 최애 라면은 신라면인데 매워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계속 먹게 되는 마력이 있어요. 최근 편집장님이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지난해 세계에서 음반과 음원이 가장 많이 소비된 가수 탑10 중 한국 가수가 무려 4자리나 차지했대요. 그리고 이제는 영국에서도 K-팝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됐나 봐요. BBC1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더 K-팝 익스피리언스라는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영국의 신생보이 밴드 디어 앨리스가 100일 동안 한국에서 K-팝 아이돌 훈련을 받는 내용도 이슈가 되었죠. 심지어 전 엑스팩터 심사위원장인 사이먼 코엘도 넷플릭스에서 보이 밴드를 직접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K-팝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났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앉은 메이린의 표정이 영 시큰둥해 보였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메이린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녀는 한국 문화의 성공이 뭐 그리 대단해?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 문화에 비하면 아직 한참 멀었지 라며 한국을 무시했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이내 그녀의 배경을 이해하게 됐죠. 메이린에게 한국은 여전히 작은 나라일 뿐이었나 봐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업무가 끝난 후 그녀의 책상에서 한국 드라마 대본을 본 적이 있어요. 어쩌면 그녀도 내심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과 최근 한류에 대한 세계적 영향력의 이유를 알고 싶었던 건 아닐까 생각했죠. 우리는 한국 취재를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한국의 문학이나 전통시에 대해 얘기하자 메이리는 중국 고전시를 읽어봐. 그게 진정한 시야. 라고 받아쳤죠. 김치 얘기를 하자 그녀가 말했어요. 김치? 그거 원래 중국 음식이야. 한국이 베낀 거지. 라며 반박만 했죠. 순간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대신 그럼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고 제안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 저는 이번 여정이 단순한 취재를 넘어설 거란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변화할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메이린의 편견과 고집이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이번 취재의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천공항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우리의 첫 목적지인 제주도에 도착했고 제주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신선한 바닷바람이 우리를 반겼죠. 메이린과 저는 서로 다른 감정을 안고 있었어요. 저는 설렘으로 가득 찼지만 메이린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우리의 첫 일정은 해녀 박물관 방문이었어요. 박물관에 들어서자 제주 해녀들의 역사와 문화가 생생하게 펼쳐졌어요.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해녀들의 용기와 인내, 그리고 독특한 문화에 대해 배우면서 저는 점점 더 매료되어 갔어요. 특히 해녀들의 전통 장비인 태왁과 비창을 직접 보면서 이 도구들로 깊은 바다를 누비는 해녀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죠.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우리는 80대의 해녀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평생 바다와 씨름해온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할머니는 15살 때부터 65년간 해녀 일을 해오셨다고 해요. 그 긴 세월 동안 할머니는 4명의 자녀를 키우고 학교에 보냈다고 해요. 바다에서 캐낸 전복과 소라, 미역으로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해녀들의 강인함과 모성애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할머니는 지금도 일주일에 서너 번 바다에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바다는 내 몸이고 영혼이야. 죽을 때까지 해녀로 살 거야. 이 말씀을 들으며 메이린의 눈에서도 감동의 빛이 반짝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젊은 해녀들을 만났죠. 놀랍게도 20대, 30대의 젊은 여성들이 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전통적인 해녀 문화를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방식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었어요. SNS를 통해 해녀 문화를 알리고 해산물 온라인 판매, 해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죠. 전통을 지키면서도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해녀 문화의 미래를 볼 수 있었어요. 그 후 우리는 직접 해녀 체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차가운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잠수를 시도하는 순간 해녀들의 일상이 얼마나 힘든지 몸소 체험할 수 있었어요. 물속에서 겨우 소라 하나를 건져 올리는데도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이렇게 힘든 일을 매일 하는 해녀들의 강인함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체험을 마친 후 우리는 해녀들이 직접 잡은 해산물로 만든 음식을 맛보았어요. 방금 잡아 올린 전복 삼합과 소라무침, 해녀들이 직접 말린 미역으로 끓인 국 등 싱싱하고 담백한 맛에 메이린도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특히 해녀 할머니가 들려주신 각 요리에 얽힌 이야기들이 음식의 맛을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해녀들의 공동체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어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 웃음 섞인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끈끈한 유대감이 바로 수백 년간 해녀 문화가 이어질 수 있었던 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메이린의 표정이 오늘 아침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존경과 감동,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이 깃들어 있었죠. 사라,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이곳에는 정말 특별한 것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메이린을 보며 저는 이번 여정이 우리 둘 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제주도에서 우리는 해녀 문화를 통해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 강인한 여성들의 삶, 그리고 공동체의 힘을 배웠어요. 이것은 우리의 한국 여정의 멋진 시작이었죠. 제주도에서의 놀라운 경험 후 우리는 전주로 향했어요. 전주 한옥마을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솔직히 좀 실망했어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모습에 메이린과 저는 이곳이 진정성 없는 관광지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우리의 첫인상은 곧 바뀌게 되었어요. 한옥장인 선생님을 만나면서부터였죠. 70대의 선생님은 50년 넘게 한옥을 지어오신 분이에요.
그의 작업실에 들어서자 나무 향기가 가득했어요. 선생님은 우리에게 한옥의 구조와 철학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한옥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공간이며 모든 재료가 자연에서 왔다는 점을 강조하셨죠. 하지만 현대인의 생활에 맞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우리는 전통 한옥의 현대적 요소를 가미한 새 한옥을 볼 수 있었어요. 전통적인 기와지붕 아래 대형 유리창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에어컨이나 바닥 난방 같은 현대적 시설도 한옥의 미관을 해치지 않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메이린도 이런 방식으로 전통을 지키면서 현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 감탄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전통 한복장인 김 선생님의 작업실을 방문했어요. 김 선생님은 40년 넘게 오직 전통 방식으로만 한복을 만들어 오신 분이에요. 작업실에 들어서는 순간 형형색색의 비단들과 정교한 자수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죠. 김 선생님은 우리에게 전통 한복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조선시대 왕실에서 착용하던 원산부터 서민들의 일상복까지 각 한복의 형태와 색상, 문양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복의 선과 색의 조화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는 점이었어요. 우리는 김 선생님의 작품 중 하나인 전통 혼례복을 입어볼 기회도 가졌어요. 화려한 색동의 소매와 금박으로 장식된 옷깃, 풍성한 치마의 실루엣까지 거울 속 우리의 모습은 마치 조선시대 왕비가 된 것 같았죠. 메이린도 한복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점심시간, 우리는 한식명인 박영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요리 클래스에 참여했어요. 비빔밥 만들기 수업이었는데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한국 음식 문화의 정수를 배우는 시간이었죠. 박 선생님은 비빔밥이 색의 조화, 맛의 조화, 영양의 조화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오방색을 사용해 건강과 미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저녁에는 한옥 스테이를 체험했어요. 현대식 침구가 놓인 전통 한옥방에서 하루를 보내며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죠. 전주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어요. 한국 문화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엿볼 수 있었죠. 동시에 전통을 온전히 지키는 것의 중요성도 깨달았어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앞으로 만날 한국의 모습에 대한 기대를 한층 더 높여주었어요. 전주에서의 감동적인 경험 후 우리는 마지막 종착지인 하동으로 향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동으로 가는 길에 메이린과 저는 조금 걱정이 됐어요. 한국의 농촌이 어떤 모습일지, 혹시 쇠퇴하고 있는 건 아닐지 우려했거든요. 하지만 하동에 도착하자마자 우리의 걱정은 기우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마을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건 놀랍게도 대형 LED 전광판이었어요. 스마트 농업의 메카 하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반짝이고 있었죠. 우리의 첫 인터뷰 대상은 20대 후반의 청년 농부였어요. 그는 우리를 자신의 스마트팜으로 안내했는데 그곳은 마치 미래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이었어요. 온도, 습도, 일조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관리, 심지어 AI가 작물의 상태를 분석하고 최적의 재배 방법을 제안하는 시스템까지 있었죠. 청년 농부는 전통 농업의 지혜와 최첨단 기술을 결합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를 통해 생산성은 높이고 환경 부담은 줄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메이린도 이런 곳이 한국 농촌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감탄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400년 전통의 차 재배 농장을 방문했어요. 이곳은 전통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곳이었죠. 농장주는 우리에게 차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손으로 직접 찻잎을 따고 덮고 비비는 과정, 모든 것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어요. 농장주는 차의 가치가 바로 이 정성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계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맛과 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는 이어서 유럽과 미국 시장 진출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 한국 전통차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그의 노력에 감동받았어요. 저녁이 되자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물들었어요. 우리는 운 좋게도 마을의 연례 축제날에 맞춰 방문한 거였죠. 주민들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대해주셨어요.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형 비빔밥 만들기였어요. 전주에서의 비빔밥 클래스의 경험이 있었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어요. 커다란 솥에 마을에서 생산된 각종 채소와 나물, 고기를 넣고 주민들이 함께 비비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메이린과 저도 참여했는데 그 순간 마치 우리도 이 마을의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비빔밥을 만들던 중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주민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몇몇 주민들이 재빨리 주변 가게와 집에서 천막을 가져왔고 다른 주민들은 긴 막대기를 구해왔어요.
순식간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비빔밥 솥 위에 즉석 천막을 만들어냈어요. 어떤 분들은 우산을 들고 와서 재료를 나르는 사람들 위에 씌워주셨고, 또 다른 분들은 비에 젖은 바닥을 재빨리 닦아내며 안전사고를 방지했어요. 우리도 그 열기에 감염되어 함께 도왔죠.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사전에 계획된 것처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결국 우리는 비 오는 가운데서도 무사히 대형 비빔밥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우리는 함께 만든 비빔밥을 나눠 먹었어요. 그 맛은 정말 특별했어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마음이 담긴 것 같았거든요. 메이린도 이렇게 맛있는 비빔밥은 처음이라며 감탄했어요. 같이 만들었던 주민들이 다가와 밝게 웃어주며 덕분에 더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죠. 저와 메이린은 정말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감동에 벅차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우리는 귀농한 부부를 만났어요.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다 2년 전 하동으로 이주해온 부부였죠. 그들은 도시의 삶과 농촌의 삶을 비교해 주셨어요. 도시에선 이웃의 얼굴도 모르고 살았는데 여기선 모두가 가족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연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직접 기른 음식을 먹는 즐거움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동에서의 경험은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농촌이 뒤처지고 있다는 편견은 완전히 깨졌고, 오히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죠. 특히 주민들의 따뜻한 정과 강한 유대감은 우리 마음속 깊이 남았어요. 메이린도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어요. 이곳에서 본 공동체 정신, 그리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정말 놀랍다며 중국의 농촌 개발에도 이런 모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동을 떠나는 날 마을 주민들이 배웅을 나와주셨어요. 손에는 직접 기른 채소와 과일이 가득했죠. 다음에 올 때는 더 오래 있다 가라는 말씀에 우리는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동에서의 놀라운 경험 후 메이린과 저는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호텔 근처에 작은 포장마차를 발견하고 들어가게 되었죠. 소주와 오뎅 그리고 따뜻한 국물이 있는 이 소박한 공간에서 우리는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장마차의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두 사람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크게 변화했는지 깨달았어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한국인들의 웃음소리와 정겨운 대화를 들으며 이 나라의 문화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죠.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K-팝과 영화로 대표되는 화려한 한류 문화 이면의 모습을 찾고 싶었어요. 어쩌면 그 이면에 숨겨진 부정적인 면을 발견하길 은연중에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에 대한 사랑은 컸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과장된 건 아닐까 생각도 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제주도의 해녀 문화, 전주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 하동의 혁신적인 농촌 모습을 보며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죠. 메이린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어요. 처음에 그녀는 중화사상에 깊이 젖어 한국 문화를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었죠. 하지만 여행이 진행될수록 그녀의 태도가 점점 바뀌어 갔어요. 특히 하동에서 본 스마트팜과 전통차 농장의 공존, 그리고 마을 축제에서 경험한 공동체 정신은 메이린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포장마차 주인 아저씨가 우리에게 서비스로 떡볶이를 내어주셨어요. 그 맛있는 향에 취해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죠. 메이린은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며 한국 문화의 독특성과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저 역시 한국에 대한 제 기존 인식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털어놓았죠. 우리는 한국 문화의 정에 대한 개념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제주 해녀들의 공동체 정신, 전주 한옥마을 주민들의 환대, 하동 농부들의 협력 정신까지 이 모든 것의 근간에 정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이 포장마차에서까지도 그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소주 한 잔을 마시며 우리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이것이 한국의 빠른 발전과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죠. 동시에 전통차 제조나 한복 제작에서 보았듯이 한국인들이 필요할 때는 느림의 미학도 잘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포장마차를 나서며 우리는 한국이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자연과 기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독특한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우리는 이 여정이 우리의 시각을 얼마나 넓혀주었는지 이야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만들 다큐멘터리는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 같아요. 한국의 진정한 모습, 그 복잡하고 아름다운 문화의 본질을 세계에 전하고 싶어졌거든요. 한국에서의 놀라운 여정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메이린과 저는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답니다. 편집실에 앉아 수많은 영상들을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에서의 순간들을 되새겼어요. 제주도의 해녀들,
전주의 한옥과 한복, 하동의 스마트팜까지 각각의 장면들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듯했죠. 특히 하동에서 비를 맞으며 비빔밥을 만들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져요. 처음 기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표면적인 모습이 아닌 그 속에 숨겨진 진정한 아름다움과 힘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동시에 우리의 편견이 어떻게 깨지고 변화했는지도 솔직하게 담아내려 노력했죠. 메이린과 저는 종종 의견 충돌을 겪기도 했어요. 어떤 장면을 넣고 뺄지, 어떤 메시지에 중점을 둘지 고민에 휩싸였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서로의 시각을 이해하게 되었죠. 결국 우리의 다큐멘터리는 한국에 대한 단순한 소개가 아닌 두 사람의 여정과 성장을 담은 이야기가 되었어요. 드디어 다큐멘터리가 완성되고 방영되는 날, 저는 너무나 긴장되었어요. 과연 시청자들이 우리의 의도를 이해해줄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첫 방송을 지켜봤죠. 놀랍게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우리 다큐멘터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고 시청률도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다고 말해주었어요. 특히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그리고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셨더라고요. 한 시청자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순히 케이팝과 드라마의 나라가 아니라 깊은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면서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녀온 제주도, 전주, 하동 같은 곳들을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다큐멘터리가 사람들의 시야를 넓혀주었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어요. 이 프로젝트는 저와 메이린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이제 단순한 문화 전문 기자가 아니라 문화 간 이해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전달자가 되었다고 느껴요. 메이린도 중국으로 돌아가 한국과 중국 문화의 연결점을 탐구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대요. 무엇보다 우리 둘 다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우리가 가졌던 선입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깨져나갔는지를 돌이켜보면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은 하동에서 찍은 영상이에요. 비가 오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과 함께 비빔밥을 만들던 그 순간의 장면을 보며 저는 이렇게 내레이션을 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발견한 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곳, 정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보듬는 사람들,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면서도 자신들의 뿌리를 잃지 않는 문화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난 진정한 한국의 모습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그리고 나아가 다른 문화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이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의 숨겨진 모습을 발견하고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기획 중이에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준 깨달음과 열정, 그리고 책임감을 안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된다면 직접 한국을 방문해보세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순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편견과 마주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잊지 마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연은 어떠셨나요? 저 역시도 비 오는 날 주민들과 함께 비빔밥을 만드는 주인공들의 얘기를 들으며 한국의 정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각박한 도시 생활에서 조금 여유를 가지며 한 번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구독자분들도 함께 이번만큼은 여유의 시간과 가까운 사람을 한 번 더 챙기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터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